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재 문제 해결하기를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장재 문제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수학 문제 봐주면서 수학 교육을 시키면서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문장재 문제라는 것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어떤 종류의 어떤 식의 교재를 찾아보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문장재 문제 해결하기, 문장재에 약하다 또는 문장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문장재라는 부분은 도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제 잘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면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재 수학이라고 하면 상황이 주어지는 수학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상황이 주어지는, 말로 설명이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덧셈이라고 해도 3 더하기 7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울에 개구리 3마리가 있었는데 7마리가 개울로 더 놀러 왔어요. 그럼 개울에는 개구리가 몇 마리일까요?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을 만드는, 상황이 주어지는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요. 문장재 문제를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2단계로 보셔야 돼요. 2단계. 여기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언어의 독해예요. 첫 번째 단계는 언어의 독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수학적 해석,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어 독해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한국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국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국어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 국어를 잘 해야 되고, 국어를 잘 못하면 국어 점수가 좋으면 수학 이걸 잘하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기초적인 언어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기초적인 언어 이해력. 근데 이 기초적인 언어 이해력도 중요하긴 한 것이,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다 보니까 한글을 좀 늦게 뗀 아이들은 한 2학년 정도까지 또는 이제 넘어서서 어휘력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장이 길면 어려움을 좀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독. 저의 가까이 이제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가 부모가,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한글 안 가르쳐주고 학교에 가면 다 해 이렇게 해서 책도 많이 안 읽히고 강요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아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게 하고 이렇게 키웠더니 수학적인 사고하고 이런 건 좋아해요. 보드게임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자랐고, 일찍부터 수학학원을 접했고, 사고력 학원으로 수학학원을 접했고 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즐깁니다.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늦게 떼고 지금도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자체의 이해력에 특히 어휘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자체의 이해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츰 계속 나아지고 있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언어 독해가 아니라 수학적 해석이에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언어의 독해가 아니라 수학적 해석. 왜냐하면 언어의 독해는 기초적인 부분과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대부분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는 어떤 식으로 오냐면 뭘 모르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모르는지 하나하나 물어보면 상황은 다 알고 있답니다. 상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뭘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건은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도 못 풀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는 뭐냐면 첫 한 걸음의 발자국. 이걸 도대체
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야 될지, 뭘 하면서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지 알아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바로 이 수학적인 해석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독서를 많이 하고 언어의 이해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고요. 제가 이 문장제 관련해서 또 이제 수학적인 언어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만약에 아이 수학을 지도하는데 어른이 보기에도 말이 너무 어렵다, 그런 문제집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풀리지 마세요. 왜? 제가 저희 이제 연구소에 책을 집필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와서 이제 처음에 배우고 지금 같이 책을 쓰고 이런 이제 연구진들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은 언어가 어려워서는 안 된다, 말이 꼬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은 뭐랄까요, 정도는 좀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게 좀 문제가 너무 꼬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언어가 이 정도면은 언어적으로는 뜻의 전달로는 정갈하다고 하지만 수학적인 해석이 어려워서 꼬여 있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말의 표현으로서는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되는 수학 문제로 전달이,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의 아이들이 어떤 독해 능력이 있어야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 라이브 방송은 원래 어떤 식으로 기획되어 있는 방송이냐면, 한 달에 한 번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서 저희 인스타,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께 이런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거에 관심 있는 세부적인 주제에서 질문에 대한 해소를 해주는 걸 첫 번째로 해요. 근데 지난달에는 선행학습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문장제 문제 이렇게 했더니 좀 두 분이 질문이 있으셨고 참여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어쨌든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문장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짚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구체적인 이제 문제집을 예를 들어서 수학 독해로 문장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더 확장해야 하는지, 교과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면 문제집 따로 풀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뒷부분에 제가 문장제 문제의 접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준비, 어떤 공부가 되어야 소위 문장제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문제집으로 보면 이 수학 독해라는 책은 전략적으로 접근되어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수학의 어떤 과정, 그 학년에 많이 요구되는 수학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제가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근데 문장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문장제라는 걸 빼고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부분은 전략적인 접근 첫 번째, 그 다음에 개념적인 접근 두 번째, 요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뒤에 구체적인 문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은 첫 번째는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책을 한 번 정도는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에, 교과 풀기 시작하면 문장제 문제집을 따로 풀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라고 하면 제가 본 수학 독해는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들이 그 학년에 많이 다루는, 교과에도 다루는 주제들이고 그것들을 문장 형식으로 모아놓은 것 뿐이다. 그러면
교과 문제집에서 기본 연습을 개념 연습을 하고 나서 응용 심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그런 식의 문제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장제가 약해서 그걸 모아서 집중학습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개념을 특별하게 배우고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차별점이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생각이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장제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문장제 문제집을 따로 꾸준하게 푸는 게 나은 방법인지 좋은 방법인지 문제집 대신 배경 지식을 더 익히고 원리셈 등에 있는 문제 정도만 원리셈에도 문장제가 있긴 있죠. 근데 원리셈의 문장제는 소위 어려워하는 문장제가 아니에요. 원리셈에 있는 문장제는 연산을 말로만 바꾸어 놓은 문장제예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문장제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연산 문제를 다양하고 덜 지루하게 하기 위해서 문장 형식을 빌어서 제가 문제를 내오는 것 뿐이고 보시면 생각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문장제는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학적 배경 지식을 키우고 원리셈 등에 있는 문제 정도만 푸는 게 라는 부분은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건 여기에 조금 전에 수학 독해의 접근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강의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눴을 때 전략적인 접근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장제 문제 할 때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이제 예를 드는 문제인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 경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예전에 아주 예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이게 한 10년 전 문제인데 10년 전 문제인데 초등학교 1학년에 나왔는데 수학을 하지 않는 주위의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 너무 어렵다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고 실제로 정답률이 17%인가? 제 기억에 14%인가 17%인가 10몇 프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아이들이 읽어보고 무슨 상황이야?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건데 보세요. 구슬 몇 개를 정수와 지성이 두 친구가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구슬의 반을 친구에게 주었더니 지성이는 정수보다 구슬 4개가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있던 구슬은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요약하면 몇 개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반을 주었더니 한 친구가 4개가 더 많아졌습니다.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학년 문제치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제가 요약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누어졌어요. 반을 줬어요. 그랬더니 구슬 4개가 더 많아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요약을 해줘서 그렇지 아이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는 과정은 사실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언어의 이해예요. 이 상황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절반을 주었더니 4개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있던 구슬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거는 이야기를 요약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해석한 과정은 언어의 이해예요. 요약. 똑같이 나눠가지고 반을 줬더니 구슬 4개가 많아졌다. 이렇게 요약하는 것.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것은 모두 합쳐서 몇 개였다. 이렇게까지가 언어의 이해. 두 번째. 여기까지는 요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상황은 이해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어요. 자, 문장제 문제라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첫 번째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첫 번째는 전략적인 사고 혹은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조건의 이해 혹은 개념과 원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 그 문제는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절반을 주었다, 4개 차이가 되었다.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잖아요.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가 반을 주었고 그 결과로 4개가 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죠. 그러면 전략적 사고, 기술적 접근으로 보면 참 단어는 어렵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 이렇게. 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알게 해줘야 될 것, 이게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바로 그게 뭐냐? 옛날 교과서에서는 마지막 단원에 여러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고요 지금. 바로 그게 뭐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건가? 이 과정이에요. 그게 여기에 바로 전략적 사고 혹은 기술적 접근. 조금 전에 그 문제는 4개가 되었다 차이가.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4개가 차이가 되었는데 절반을 주었어? 4개 차이가 되었는데 절반을 주었어? 그럼 몇 개를 준 거지? 해봐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한 개를 주면 몇 개 차이가 되지? 똑같았었는데 한 개를 주면 개수를 따져보니까 2개 차이가 되는구나. 2개를 주면 4개 차이가 되는구나. 2개를 준 거야. 이렇게. 그 2개가 반이었어. 엄청 어려워요. 1학년한테. 어려운데 제가 쓴 책 중에서는 원리셈의 이제 그 옛날 8권 P8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이,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팀장이 합과차 뭐 주고받기 이런 내용의 강의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것이에요. 준다, 받는다, 이 관계. 한 개를 줬는데 2개 차이가 났다. 바로 지금의 이 과정은 조건의 이해가 돼야 되고, 개념과 원리, 어떤 개념, 어떤 원리, 주고받을 때 관계. 주고받기의 관계. 한 개를 줬다. 그러면 한 개를 받았다. 그러면 차이는 2개가 된다. 이거는 얘하고 또 조금 달라요. 또 조금 달라요. 자, 이 첫 번째 부분, 전략적인 사고, 기술적인 접근이 잘 되어 있는 책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책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잡이는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그림 그려 해결하기, 예상과 확인으로 해결하기, 단순화하여 해결하기, 뭐 주어진 조건 그대로 따져보기, 이런 식의 전략적인 접근,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풀어봐 얘들아 라고 하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길잡이가 한 번쯤은 어떤 학년에서 풀어보는 건 저는 추천을 합니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들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의 길잡이 또 단점이 있어요. 요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다 풀리냐? 그렇지가 않은 단점이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생각은 하는데 반을 주었더니 4개 차이가 되었어. 반을 주었는데 4개 차이가 되었어? 이거 도대체 몇 개를 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주고받았어 하다못해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끈기가 있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한 개, 2개, 3개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직접 해보면서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한 개 줬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이 전략적 접근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는다, 한 개를 주면 2개 차이가 나고 2개를 주면 4개 차이가 나고, 이런 관계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거꾸로 생각해봤자 또 안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수학은 참 힘든 거예요. 어렵고 심화로 가면 갈수록 요런 사고방식도 되게 중요한 거고 요런 사고방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의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전략적인 접근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으니까 거꾸로 살펴보게 한다. 두 번째, 거기에 어떤 게 또 필요하느냐, 거꾸로 해결하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줬을 때 4개 차이가, 몇 개를 줬을 때로 바꿀게요. 몇 개를 줬을 때 4개 차이가 되었다. 그럼 이 몇 개가 얼마냐? 2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2개가 절반이 되면 4개씩 있었구나 해서 전체가 8개였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볼까요? 여기에서 똑같이 반을 주고 4개가 되었다. 주었고 한 사람은 받았으니까 4개를 주고 받은 거면
두 개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이었던 거죠. 그러면 두 개를 준 친구가 이렇게 이게 반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반이니까 총 4개가 있었던 거예요. 받은 친구도 4개가 있었던 거죠. 검산처럼 실제로 해보면 두 개를 주면 얘는 2개로 변화했을 거고 얘는 6개로 변화했겠죠. 그래서 차가 4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관계예요. 이거를 알아내려면 바로 말씀드린 2가지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근데 너무너무 사실은 어려운 1학년 문제지만 2, 3학년도 어떻게 보면 어려워할 수 있는 좀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2가지 관점이라는 걸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말씀드리는, 그리고 7세부터 제가 이런 사고를 하면 좋아요라고 이제 합과 차 주고받기 이렇게 해서 문제집들에 넣어놓은 뭐 탑사고래수학에도 나와 있고 원리생 옛날 책에, 원리생은 지금은 뺐습니다만 합이 12이고 차가 6인 두 수를 구한다. 자, 이 문제는 왜 전략적 사고를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2학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중학교 2학년에도.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네. 저처럼 사고방식을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세요 라고 제시를 하면 저처럼 7세에도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러면 얘는 왜 달라지느냐? 시기마다 아이에게 요구하는 생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중학교 2학년은 어떻게? 연립방정식을 연습하는 문제로 나와요. 당연히 답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정도는 그냥 예상해도 되거든요. 하나씩 바꿔봐도 나와요. 예상하고 확인하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찍어서 풀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렇게 풀어서 답이 나오더라도 그건 수가 커졌을 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방법, 선생님 생각을 따라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이제 지도하게 되는데, 연립방정식 a 더하기 b는 12, a 마이너스 b는 6, 이 방식으로 중학교 2학년에 연립방정식 배울 때 나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또는 7세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직접 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12개의 사탕이 있어. 12개의 사탕을 라방에서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엄마 아빠에게 나눠주는 거야 내가. 근데 엄마를 6개 더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몇 개와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로 상황을 만들고 아이가 수를 조작하면서 해결해요. 직접 해보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보면 해보면서 아이에게 주고 싶은 생각은 6개를 엄마를 먼저 줘. 왜? 6개를 더 줄 거니까 6개가 더 많아야 되니까 주고 남는 6개를 3개로 나눠 가지면 이 똑같은 수에서 차가 6이 되게 9와 3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수조작을 통해서 7세 아이들, 1학년 아이들에게 해줄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학년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표그레 계열학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 따져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제시가 된다면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씩 해서 이 조건에 맞는 수를 찾으세요. 이게 더 합당한 방법이고 그게 더 아이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른 식의 사고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악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도 가르치고 하는데, 사실은 얘는 합이 12인수 또는 차가 6인수, 차가 6인수면 1, 7, 2, 8, 3, 9, 얘는 합이 8, 얘는 합이 10, 얘는 합이 12. 20 커지고 1씩 2번씩 커지니까 20 커지고 얘가 답이 되겠구나. 이게 사실은 1학년에게 요구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나쁜 방법이냐? 하나씩 써가지고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1학년, 2학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를 써서 하나씩 따져서 풀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에서 좀 고학년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잘 쓰는 방법.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전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100부터 200까지 수 중에서 5학년에 초등학교 5학년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는 중1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00부터 200까지 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수. 자, 어머님들은 뭐 5학년 수학 잘 모르실 테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수가 도대체? 여기는 사실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려면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지? 어떤 원리가 있지? 어떤 개념이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몰라도 전략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까먹은 아이들, 이 개념을 까먹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하면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단순화하여 규칙 찾기예요. 자, 보세요. 100부터 200까지 수는 약수의 개수를 구해서 홀수개인 수의 규칙을 찾으려면 100, 101, 102 이걸 나누기만 해도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못 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수가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지? 라고 따져보려고 해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따져봐야 될 텐데 내가 찾아야 돼 이제. 그러면 단순화해요. 어떻게? 100에서 200까지 너무 힘드니까 1에서 10까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약수 1개. 이거 홀수네. 2. 1, 2, 2개. 3. 1, 3, 2개. 4. 1, 2, 4, 3개네. 이렇게 하다 보면 1과 4와 9. 3개만 1, 3, 9, 3개네. 이상하다. 이게 혹시 제곱인수들인가? 14, 4, 4, 16, 14가 아니라 4, 4, 16, 16, 1, 16, 2, 8, 4, 4. 이거 5개네. 맞는 것 같아. 100은?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원래 왜 홀수개고 이런 부분은 따로 배워요. 근데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면 자꾸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두 가지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사고력 수학을 왜 하느냐, 왜 다양하게 접근시켜주느냐. 어느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올라오면 방정식 다 배우는데, 다 방정식으로 풀 건데,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역시 어릴 때 사고력을 해놓으니까 아이가 정말 그 생각하는 힘이 탄탄하네요. 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오늘 강의에서 문장제 문제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진 어떤 특별한 조건들, 상황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그런 사고를, 그런 수학적인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예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 나타내어 보고, 직접 따져보고, 예상과 확인도 해보고, 더 나은 방식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의 실질적인 수학적인 사고, 문제 해결력은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 근데 아까 저 앞에 봤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수학 독해는 이 두 번째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쪽이고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보면서 다양한 관계를 살펴보세요. 이런 쪽이고, 사실은 이 개념과 원리는 심화서를 많이 풀어보면서 심화의 핵심적인 어떤 개념들, 어떤 사고방식들, 원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어 봐야 돼요. 2번은 문제를 많이 다루어 봐야 돼요. 왜? 교과서의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심화를 하기 위해서 행간에 있는 조건들을 읽어내는, 또는 심화를 할 때 어떤 교과 그 이상을 요구받잖아요, 사실은. 그 요구받는 개념과 그 원리들을 또 다르게 요구되는 그것들을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첫 번째에서 전략적인 사고, 기술적인 접근은 조금 전에 이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게 까먹었어요. 어떤 게 홀수개죠? 이럴 것이 아니라 단순화하던가 그림을 그리던가 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가끔 EBS 프로그램 중에 학습 공부에 대한 또는 수학 공부에 대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뭐 과고 다니는 뭐 외고 다니는 아니면 어떤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얘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막 문제를 분석해서 풀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수학은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문제 이해력이 늘어납니다. 자, 시중교재로 한번 보면 이 첫 번째 집중하고 있는 책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의 길잡이가 무조건 좋은 책이냐? 단점도 있어요. 왜?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이가 그럼 술술술술 그걸 배우면서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결합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가 좀 필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대치동에서는 경시 입문서처럼, 왜냐하면 이런 기술적인 접근을 한번 배워놓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수학 독해 같은 책은 이 두 번째 쪽에 좀 치중한 책이에요. 이런 식의 조건이 문장제로 그 학년에 많이 나와. 그래서 모아서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봐. 이런 건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개념과 원리에 대한 강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은 과정들을 통해서 쉬운 것부터 쉽게 시작해서 아이가 익힐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는 책이고, 최근에 독해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책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난이도도 있지만 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를 어떻게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문장제를 잘하려면 결국 문제 해결력을 키우겠다는 건데, 사고력 책들이 있잖아요. 사고력 책들도 대부분 이쪽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사고력 책들은 한 꼭지에는 어떤 한 부분, 작은 부분에는 얘를 꼭 집어넣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문장제 자체로 보고 접근을 하신다라고, 그래서 무슨 수학 독해, 무슨 수학의 무슨 1일 1독해 뭐 그런 뭐 하나의 독해 뭐 아니면 수학 해석, 요즘에 그런 책 많잖아요. 책을 보실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얘만 되어 있으면 사실은 다양한 책들을 그냥 뭐 보게 되면 접하게 되는 내용 아닌가? 아니면 우리 아이는 집중적으로 그런 걸 모아서 보는 게 필요해, 이런 관점. 그 다음에 얘는 푸는데 좀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한번 학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서 문장제 학습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잘 되면 소위 처음 보는 문제도 자기 나름대로 접근해보는 힘이 키워진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한 30여 분 지났는데 질문이 적으셔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리생 공동구매를 하고 있고 탑사고력 수학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탑사고력 수학도 그 학년에서는 아주 다양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사고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이거 조건의 이해 혹은 개념과 원리를 문제만 풀어봐가 아니라 이런 식의 사고 방법이 있어, 이런 식의 조건 이해가 있어,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력 책은 이런 균형점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탑사고력 수학은 내일 아침에 마감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리생은 다음 주 뭐 어느 날까지 할 것 같아요. 어제 시작했으니까 공동구매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댓글 보고 혹시나 그것과 무관하더라도 이 아침에 이제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지금 4, 5분밖에 안 지나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수학 독해 같은 책은, 수학 도둑 같은 만화책은 다양한 상황을 이해를 요만큼은 주긴 하겠지만 상황을 너무 재미있게 꾸며놔서 수학적인 부분은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폭력적이고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도 있고 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적으로.
초일 i가 사고력 P단계를 끝냈으면 만약 그게 탑사고력 수학이면 A단계로 바로 가시지 말고요. 2학년이 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덧셈 중간 네모값 찾기, 덧셈 중간 네모값 찾기 그거 잠깐 해볼까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2 빼기 네모는 5가 된다. 자,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텐데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교과서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교과서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보수예요, 보수. 자, 보수라는 건 뭐냐면 덧셈과 뺄셈을 아이에게 보수의 관점으로 접근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7 더하기 4가 있다. 그러면 11이 돼요. 4 더하기 7이 있다. 이것도 11이 돼요. 11 빼기 7이 있다. 4가 되고 11 빼기 4가 있다. 7이 돼요. 요 4개의 식을 아이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보수의 관점이에요. 이거 어떤 거냐면 두 수를 더해서 하나가 나오는 관계는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같은 수가 나올 것이고, 보수라는 것은 합이 이렇게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를 빼면 나머지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 식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이라는 수는 네모를 빼서 5가 나오면 네모와 5를 더해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는 네모와 5를 더해서, 이게 2항이 아닙니다. 2항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부모님들은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2항의 관점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는데 2항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수가 모여 있으면, 그래서 이제 수 모델로 보면 이 모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1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대, 12짜리 길이 막대, 합이 10이었죠. 12짜리 길이 막대가 있는데 5짜리 길이 막대가 있고 모르는 길이 막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막대의 모델로 생각하게 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원리셈에서는 이 네모 구하기 할 때 이 막대 모델을 꼭 썼어요. 꼭 써가지고 보세요. 12에서 얼마를 빼면 네모가 될까가 이거예요. 12가 있는데 얼마가 빠지면 5가 될까?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12 빼기 5를 해야 돼. 결국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항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2항의 관점이 아니고 요 4개의 식을 이해해서 식끼리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에서 네모를 빼면 5야.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10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네모 더하기 5도 1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모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12 빼기 5의 모델로 이렇게 빼기의 순서를 바꿔서 답을 하는 거죠. 네모는 12 빼기 5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설명해드린 수 모델로 보면 저는 이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2 여기에다가 아까 뭐였어요? 12 빼기 네모는 5 이거잖아요. 12 빼기 네모는 5. 즉 12는 네모하고 5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 그러면 이제 네모를 구하자 하면 거꾸로 12에서 5를 빼면 된다. 12 빼기 5는 네모. 자, 이렇게 하는 게 교과서의 방식을 저의 이제 그 인지하기 쉬운 아이들이 이제 어떤 모델로 이해하기 쉬운 모델을 덧붙여서 덧셈 뺄셈 네모 있는 덧셈 뺄셈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게 할 수도 있겠죠. 12 빼기 네모가 5다. 그러면 네모를 빼서 5야. 그러면은 이 5는 어떻게 된 걸까 해가지고 이제 네모를 더하면 10이겠구나 이런 식의 이해인데 얘는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이 교과서에서 추천하는 이 모델 더하기 반드시 이 수막대로 해가지고 두 개가 붙어서 고수관계예요.
어떤 합이 되는 것은 두 개를 붙여서 더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고 얘를 빼면 얘가 나오는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 식보다는 이런 수 모델, 그림 모델로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질문 한번 볼게요.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건 뭐 몸살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많이 피곤하면 귀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들렸던 거고요. 의사 선생님이 원래는 저오셨다고 서로 인사를 나눴었는데 내일은 라방이 있습니다. 지금 원리생 공부 중이라서 원리생 관련하여 도치만에서 라이브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쓰는 걸 어려워한다고요? 자, 서술형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문장제 뭐 이렇게 하면 서술형도 반드시 이제 사실은 조금씩 연관이 있는데 서술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풀이 과정을 보여라. 풀이 과정을 보여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더하기 빼기 식 하나로 딱 나올 경우는 식으로 풀이 과정을 보통 쓰고 수학은 중학교 수학부터는 대수로 다 가기 때문에 수학은 풀이 과정을 쓰는 게 대부분 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식이 나왔고 이게 이렇게 풀리고 결국 이런 식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초등에서 풀이 과정을 쓰고 서술형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예상하여 풀었다 이거예요. 내가 7을 넣어보니까 답이 되었어요. 그러면 풀이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되죠? 그 초등수학에서의 풀이 과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원리셈에도 문장제 문제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도는 뭐냐면 간단한 연산 문제를 말로 다 그냥 전환만 해서 내어놨으니 식 한 줄을 써보고 답을 구하렴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맞게 식 한 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고 보통의 서술형 문제는 사실은 저 같으면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답만 내도 좋으니까 근데 문제에 따라서 선생님이 쓰라고는 안 해도 어떻게 풀었는지 발표하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너희들의 다양한 방식을 내가 인정하고 과정을 다 말로 쓸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생님이 요구하지는 않을게.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어머님들께도 진정한 서술형은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식이 만들어졌고 전환되고 이런 과정을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초등에서의 서술형은 어떤 과정을 이해했으면 그걸 이제 다 쓰라는 건데 말로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으면 깔끔하게 서술형을 아이들에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엄청나게 많으세요. 경험 많이 하신 분들 중에도 저희끼리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니까. 또 질문 한번 볼게요. 수학 좋아하는 2학년 남자아이예요. 사고력 학원과 교과 선행학원 중에 그거는 아이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고력 학원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면 깊이를 선택하는 거고요. 선행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많이 배우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은 저는 이제 깊이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하자.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선행에 다 도움이 될 것이고 선행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는 시대는 많이 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하지만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선행을 많이 하는 걸 또 즐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취감 같은 건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는 선행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르치는 게 쉬워요. 심화를 도대체 어떻게 어떤 컨텐츠로 어떤 책으로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책을 만들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교재 개발을 하는 거고 그런 선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 맞게 하시는 게 좋고 저의 주관적인 부분으로 하면 사실은 그 심화할 수 있는
과정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 문제라는 것은 많이 알고 많이 배운다고가 아니라 깊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사고들을 계속 요구받고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깨달아가는 것들,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자라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사고력 학원 쪽, 사고력이든 아니든 심화할 수 있는 학원 쪽 선행이라 하더라도 원리셈의 정답률이 90% 이상 나와요. 그게 이제 자기 과정을 넘어갔으면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다고 90% 나왔으니까 얘는 연산을 선행으로 넘어가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2학년 여자아이인데 탑사고력 구매하셨어요. 근데 탑사고력이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학년을 할지라도 천천히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산 같은 경우는 2학년 걸로 사고력이 2학년 걸로 넘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1학년 거 다 못 풀었다 할지라도 잘한다 싶으면 넘어가세요. 그 마지막 두 권만 해보세요. 마지막에 받아올림 관련하여 좀 여러 가지 계산 방법 또는 이제 받아올림을 가로셈을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식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책하고 1학년 책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2학년인데 복습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 풀이는 잘하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틀리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하셔야죠. 아이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아까 저도 강의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런 걸 했잖아요. 똑같이 반을 구슬 4개가 되었다. 처음에 있는 구슬을 구한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길 경우에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기술 중에 하나가 구슬 몇 개를 정수와 지성이가 똑같이 나눠 가졌다. 자, 조건 하나,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다 정수가 가진 구슬의 반을 지성에게 주었더니, 자, 조건 둘, 4개가 더 많아졌습니다. 조건 셋, 그 다음에 구하는 것 밑줄. 이런 식으로 이 조건 안의 핵심은 똑같이 반을 4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조건,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조건과 그 다음에 조건과 조건 사이에 구분을 선으로 짓는 이런 기술은 문장을 잘 못 읽는 아이, 그 다음에 문장만 되면 뭔가 실수하는 아이, 제대로 읽지 않는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문장에 분석하는 능력, 이 부분도 오늘 강의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네요. 그죠?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7, 8세 원리셈 시작하는 7살이에요. 탑사고력은 7살 아이요. 지금 K단계 시작하시면 재미있게 그냥 시작하실 수 있고요. P단계도 조금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 K단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8세 원리셈 시작하시면 P단계보다 이제 7살 초반이니까 K단계를 하세요. 한 게 없다면. 탑사고력 수학 1, 2 하는 쪽을 4학년 아이가 푸니까 혼자 풀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더 내려가긴 힘들 것 같아요. 더 내려가시게 되면 너무 기초적인 문제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부분 아이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로 해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거꾸로 풀기가 약하면, 거꾸로 풀기가 수학은 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약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복습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풀기가 약하다. 그러면 거꾸로 풀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문제를 상황을 계속 아이한테 내어주는 거죠. 그 대신 할 수 있는 문제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요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거꾸로 풀기라는 것은
아까 뭐 이런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거 12 빼기 네모는 5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보는 거죠. 12개의 사탕이 있었어. 몇 개를 먹었어. 그랬더니 5개가 되었다. 그럼 몇 개를 먹었을까? 12개의 사탕에서 몇 개를 먹었더니 5개가 되었다. 네모개를 몇 개를 먹어서 5개가 되었어? 그러면 5개 이전에 네모가 더 있었다는 뜻이네. 이런 식의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개에서 네모가 더 있으면 12개가 되네. 이 식이 나오는 과정이 바로 거꾸로 생각하는 과정이죠. 5개에서 네모를 먹었으면 네모개가 더 많이 있던 게 12개네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면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이 사라졌더니 절반을 먹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조금씩 해보면 되겠죠. 질문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카페에 그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뭐 인스타에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많이 해드리지만, 어떤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한다라고 하면 더 자세하게 이제 그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 지금 라방 자리거든요. 도치맘에 사는 라방하고 또 다르게 좀 깊이 있게 파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좀 차별적인 라방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주제 해주세요라고, 이런 주제 좀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침부터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도치맘에서 연산 관련하여 지금 원리생 공부 중이라서 연산 관련하여 라이브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다음 달 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